네, 이번 주 이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AI랑 통계인데 거의 통계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가 한 문제 낸 거 빼고는 1교시는 다 이제 AI 쪽만 냈고, 근데 그 최대한 기출 문제 위주로 좀 갖고 왔거든요. 저도 뭐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거 3번이랑 4번, 6번 뭐 제가 낸 것 중에는 이렇게는 아마 기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기출 문제로. 요 정도는 꼭 학습해 두시고, 그다음에 휴먼 인더 루프는 이제 아무도 안 쓰셨던데 이거 저희 최근에 한 거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 휴먼 인더 루프 AI 기본법에서 나왔잖아요. 거기서 사업자의 책무에 사람의 관리 및 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에서 휴먼 인더 루프가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번 내봤는데 그걸 언급하신 분이 아무도 없네. 단 한 명도 없어, 단 한 명도. 그리고 그때 뭐 오버 더 루프, 막 아웃 더 루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유형. 그런 거 왜 안 쓰는 거지? 한 분 썼더라, 한 분. 그러니까 휴먼 인더 루프는 뭐꼭 어떤 한 시점이 아니라 뭐 데이터에 관한 시점이라던가 뭐 결과가 나왔을 때의 시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 AI 모델을 개발하고 뭐 배포하고 운영하는 전 과정에서 사람이 개입을 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모든 활동을 휴먼 인더 루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일 대표적인 게 뭐 강화학습이라던가 RLHF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겠죠. 사람이 이제 직접 껴가지고.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할 때 라벨링, 어노테이션 이런 것들도 휴먼 인더 루프의 하나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아, 다음에 이제 이번 통계적 가설 검정은 그러니까 해설지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제가 원했던 거는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답을 좀 써주길 바랬습니다. 뭐 통계적 가설 검정의 절차 해가지고 절차만 가나 뭐 쓰고 구성 요소 쓰고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지만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통계적 가설 검정은 어떤 절차로 하고 어떤 유형이 있고 뭐 양측 검정, 단측 검정 뭐 이런 유형이 있고, 그리고 모집단의 분포를 알 때는 뭐 Z 검정, 모를 때는 T 검정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좀 다양하게 써주길 바랬는데 어떤 분은 절차만 쓰고 어떤 분은 뭐 귀물가설, 대립가설, 피밸류 뭐 이런 구성 요소만 쓰고 뭐 약간 이래가지고 조금 더 다양하게 좀 넓게 물어본 게 가설 검정이라고만 물어봤으니까 좀 다양하게 좀 나눠갖고 답을 써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클라우드 AI와 온디바이스 AI의 이게 뭐 개념 비교, 뭐 그냥 비교랑 똑같을 것 같은데 이거 이제 기출 문제 갖고 왔고, 클라우드 AI랑 온디바이스 AI 뭐를 비교할까 좀 생각해 보면 그래도 클라우드 AI는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가 송수신하는 과정이 있을 거니까 좀 더 속도가 느리겠죠. 온디바이스 AI는 자체적으로 하니까 속도가 빠르다. 당연히 클라우드 AI보다 온디바이스 AI가 뭐 보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더 강화될 테고, 네트워크도 클라우드 AI는 무조건 네트워크가 붙어야 되지만 온디바이스 AI는 안 붙어도 되죠. 뭔가 요거의 조금 차이점 같은 것들을 좀 잘 나타내시면 좋을 것 같고, 3단락에 저는 그냥 연합학습이 제일 좀 무난하지 않나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이 두 개를 같이 어떻게 엮어가지고 쓰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 언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4번. 이게 뭐를 물어본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해설지도 이제 저희 누구였더라? 김민재 멘토님이 아마 해설지를 ITP에서 그때 저랑 같이 기출풀이 하면서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이게 지금 보면은 RAG와 파인 튜닝의 기본 개념과 대표 프레임워크인데, 그럼 뭐, RAG를 쓰고, 파인 튜닝의 개념과 대표 프레임워크, 요렇게 매핑이 되는 거냐? 아니면 RAG도 개념을 쓰고, RAG도 프레임워크를 써야 되는 거냐? 아니면, 아니면, RAG랑 파인투닝 각각 개념을 쓰고 이 두 개를 대표하는 프레임워크를 써야 되는 거냐. 뭔가 어렵습니다, 말이. 이거 국어 좀 잘하시는 분 없나? 국문과 나오신 분 없어요? 뭐를 물어본 거야, 도대체?
그래서 일단은 그냥 만약에 저라면 그냥 RAG의 개념과 대표 프레임워크 이렇게 답을 쓰고 파인 튜닝의 개념 쓰고 파인 튜닝의 대표적인 프레임워크 이렇게 답을 썼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냥 저라면. 그래서 RAG의 대표적인 프레임워크로는 랭체인이 제일 무난한 것 같고 파인 튜닝은 뭐 허깅 페이스 이 정도가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막 PEFT, 로라 이런 거 쓰셨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게 프레임워크인가? 로라를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기법 아니야, 기법? 프레임워크는 아닌 것 같은데. 프레임워크라고 하면 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뭔가 그 하나의 뭐툴 안에서 모든 거를 제공하고 이런 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로라는 그냥 하나의 기법인 것 같은데, 로라를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의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 파라미터 하면은 이제 뭐 사용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모델이 이제 어떤 뭐 학습하고 결과를 내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게 파라미터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제 사용자, 개발자가 수정을 통해서 모델을 최적화하는 게 하이퍼 파라미터다. 그래서 뭐 좀 비교할 만한 거는 주체가 누군지, 어떤 시점에 이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내용을 좀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3단락은 뭐 하이퍼 파라미터의 대표적인 기법 네 가지를 써주시던가 아니면 뭐 오토 ML 같은 거를 언급해 주시던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와 MOE 이거 뭐 트랜스포머 자체는 어렵진 않으니까 근데 그림을 조금 최대한 잘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코더, 디코더, 뭐 셀프 어텐션, 마스크드 어텐션 뭐 이런 것들 좀 최대한 디테일하게 그려주시면은 좀 더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MOE에서 꼭 나와야 될 단어는 뭐예요? 그쵸. 게이팅 뭐였다? 게이팅 네트워크? 그쵸. 그게 꼭 나와야지. 걔가 어떤, 어떤 전문가 모델을 뭘로 할지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MOE에서는. 그 다음에 K-민즈 클러스터링과 DB 스캔. 이 두 개는 둘 다 뭐예요? 어떤 기법이 이 둘 다? 비지도 학습이죠. 근데 이제 K-민즈는 이제 K개의 뭐 군집을 하는 거고, DB 스캔은 밀도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K-민즈의 약간 한계점 이런 게 있으니까 DB 스캔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좀 같이 내용을 3단락 같은 데다가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자면 휴먼 인더 루프.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여기에는 휴먼 인더 루프가 뭐 데이터를 정제하고 데이터를 라벨링하는 여기에가 휴먼 인더 루프라고 하는데 꼭 여기뿐만이 아니라 만약 AI 모델이 뭔가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수정하고 그리고 뭔가 고영양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에서 뭔가 중간에 뭐 문제가 생기면은 중단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다 휴먼 인더 루프의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여기에서만 휴먼 인더 루프가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모든 과정에서 갑자기 중단시키는 것도 휴먼 인더 루프의 하나의 뭐 기법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꼭 요 그림을 똑같이 학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모든 활동에 인간 전문가가 개입해 그 결과물을 확인하고 신뢰도가 낮거나 편향된 학습 데이터를 조정하는 과정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약간 AI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활동을 휴먼 인더 루프라고 한다. 인공지능 한계를 극복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고, 뭐 신뢰성, 안정성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이 휴먼 인더 루프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설계 구축할 때, 배포 운영할 때, 개선 최적할 때, 이런 모든 과정이 휴먼 인더 루프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프로세서에서는 설계 구축 과정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정제, 뭐 라벨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배포할 때 뭐 유효성을 검증한다거나, 그리고 개선 및 최적화할 때도 뭐 파이프라인을 최적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휴먼 인더 루프의 하나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좀 찾아보니까 이 ISO 24028에서는 도출된 위험의 심각도 및 발생 빈도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람의 개입 정도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해요. 그래서 개입의
이 세 가지 분류가 요겁니다, 요거. 휴먼 인더 루프, 아웃 더 루프, 오버 더 루프. 인더 루프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의사결정을 수행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수행하는 의사결정에 보조적인 용도로 사용된다. 그래서 의료 진단 처방 이런 게 휴먼 인더 루프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아웃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의사결정을 수행하며 사람이 아예 개입하지 않는 거. 뭐 예측해갖고 부품을 구매하고 상품을 추천하고 어떤 뭐 유튜브에서 추천 알고리즘 같은 거에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겠죠. 알아서 추천해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오버 더 루프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의사결정을 수행하지만 사람이 해당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최종 결정에 개입한다. 뭐 내비게이션 이런 게 대표적인 활용 사례라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써놓은 거고. 그래서 AI 기본법 34조 고영양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 조치 사항에 그 사람의 관리 및 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서 나온 게 요거죠. 휴먼 인더 루프.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이 토픽은 그 AI AI 기본법과 관련해서 학습 좀 그 연계해가지고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AI 기본법 나오면은 이거 써야죠. 휴먼 인더 루프 써야죠. 그다음에 이제 통계적 가설 검정. 여기에서는 제가 뭐 검정 통계란과 검정 유형 이걸로 해설지를 만들긴 했는데, 아무튼 가설 검정이란 모집단의 특성에 대해 표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설의 진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통계 기법이다. 그러니까 가설을 이제 검증하는 거죠. 이거를 채택할지 기각할지. 그래서 가설에는 뒤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는 거죠. 뒤무가설은 변경이 없다. 대립가설은 변경이 있다. 그래서 가설 검정할 때 이렇게 Z 검정, 그러니까 Z 통계랑 뭐 T 통계랑 뭐 이런 Z 검정, T 검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 Z를 할 때 중요한 점은 요거죠. 모집단에 대한 분산을 알 때 Z를 하는 거고 모를 때는 T를 한다. 뭐 이것까지 학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정의 유형으로는 양측, 단측인데 단측에서 좌측과 우측이 있죠. 좌측할 때는 보통 뭐 시간이 단축되었다라고 하면은 좌측 검정. 뭐 생산량이 늘었다 하면은 우측 검정. 뭐 또는 이제 둘 다인 거. 뭐 변경이 있다. 뭐 변경이 있다라는 거는 짧아진 것도 변경이 있는 거고 늘어난 것도 변경이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양측 검정.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 p-밸류 값이 다르죠. 양측을 하면은 2로 쪼개지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아무튼 이런 유형이 있는 거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뭐 p-밸류 제일 중요한 게 그래도 p-밸류니까 뭐 3단락에 p-밸류를 쓰셔도 되고 p-밸류란 기무가수를 정의한 모수에 대하여 해당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로 기무가설을 지지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뭐 기각할 것이냐 아니면 채택할 것이냐 그거를 선택하는 게 p-밸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1.5를 2.5 대부분 1.5를 2.5를 쓰셨던데 그 다음에 클라우드 A와 온 디바이스 AI 이게 아마 137의 기출이었던 것 같은데 137의 컴시형 기출이니까 학습해 두시고 클라우드 AI는 중앙 집중형이죠. 중앙 집중형이니까 아무래도 좀 성능이 더 좋을 거고 학습 데이터가 많겠죠.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 당연히 네트워크 통신이 돼야 클라우드에 연결이 되니까 하지만 이제 뭐 디바이스 자체의 성능도 좀 좋아지고 모델이 경량화되고 있고 뭐 NPU, TPU 이런 하드웨어가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온 디바이스 AI로 간다. 온 디바이스 AI가 되면서 실시간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되고 네트워크에서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거를 할 때 뭔가 실시간으로 막 분석해서 자율주행을 해야 되는데 클라우드로 갔다 오고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에서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처리하는 게 이런 기술이 이제 필요하다 앞으로는. 온디바이스 AI 등장 배경은 뭐 양자 컴퓨팅이라던가 프로닝, 지식 중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디바이스 성능이 향상되고 있고 실시간 처리, 자율주행, 스마트폰 얼굴 인식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온디바이스 AI가 앞으로는 이제 기술이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래서 뭐
비교를 하자면은 클라우드 AI는 당연히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서 클라우드로 전송하고 거기서 어떤 이제 학습 결과를 받는. 하지만 온디바이스 AI는 경량화된 모델로 실시간으로 자기가 처리하는 거죠. 디바이스 내에서. 그래서 뭐 이런 걸 보자면 클라우드 AI는 클라우드로 갔다 오지만 온디바이스 AI는 뭐 이렇게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뭐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처리 위치는 클라우드 AI는 당연히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일 거고 온디바이스 AI는 디바이스 자체에서 하는 거겠죠. 뭐 요 숫자까지 암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떤 연산 자원은 뭐 클라우드 AI는 GPU를 대부분 이용하겠지만 온디바이스 AI니까 TPU라던가 NPU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그리고 네트워크 속도에서도 클라우드 AI는 네트워크에 따른 지연이 있을 수 있지만 온디바이스 AI는 실시간으로 응답한다. 당연히 보안도 이게 온디바이스 AI가 더 높겠죠. 그리고 네트워크 측면에서 클라우드 AI는 계속 연결돼 있어야 되지만 온디바이스 AI는 뭐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하다. 전력도 당연히 온디바이스 AI가 좀 더 낫겠죠. 이런 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전망은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근데 이거 만약에 제가 답 썼으면 3단락에 그냥 저는 연합학습 썼을 것 같습니다. 연합학습. 그 다음에 RAG와 파인튜닝. 이건 이 해설지는 이제 그 다른 반 멘토님이 만드신 건데, 그분은 이렇게 이해하신 것 같아요. RAG를 일단 개념을 쓰고, 그 다음에 파인튜닝의 개념을 쓰고, 이 두 개를 대표하는 RAG와 파인튜닝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대표 프레임워크로 랭체인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이분은 이제 해설지를 만드셨는데, 이건 이제 뭐 조금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뭐 이렇게 답 써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RAG에서 나와야 될 거는 뭐 할루시네이션 같은 것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쓴다고 하고 요 외부 DB, 지식 베이스 이런 단어는 꼭 나와야죠. 그 지식 베이스, 벡터 DB, 외부 지식, 외부 DB 이런 거는 꼭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파인 튜닝은 그러니까 사전 훈련된 모델을 가지고 특정 도메인이나 타스크에 해당되는 새로운 데이터 셋에 맞게 조정된 LLM을 만드는 뭐 기법이다. 그러니까 사전 훈련된 모델, 뭐 특정 도메인, 뭐 이런 내용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런 거 로라 이런 게 기반 기술인 거지.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는 아닌 것 같아요. 로라 이런 건. 그래서 이 랭체인이라는 게 이제 뭐 프레임워크죠.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랭체인에서 이런 RAG랑 파인투닝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한다 기능을.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특화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가 이제 랭체인이 대표적인 거다. 그래서 랭체인을 쓰면 RAG, 파인투닝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좀 찾아보니까 파인 튜닝 하면은 그래도 허깅 페이스가 좀 그래도 잘 되어 있는 어떤 대표적인 프레임워크인 것 같습니다. 페이스랑 뭐 어댑터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뭐 제가 개발을 해보질 않아가지고 그냥 그 뜬구름 속에 있는 단어입니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머신러닝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 요것만 일단 이 그림만 알아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죠. 모델 학습 전에 모델의 구조와 학습률, 뭐 드롭아웃이라던가 아니면 활성화 함수를 어떤 것들을 사용할 것인가,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하이퍼 파라미터. 그러니까 사람이 정하는 거잖아요. 알고리즘은 어떤 걸 쓸 것인가 그런 거를 정하는 게 하이퍼 파라미터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정해지면 이제 모델이 이제 뭐 돌아가겠죠. 학습을 하고 뭐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거기서 나오는 게 가중치와 편향 이런 거를 파라미터라고 한다. 요 그림만 잘 이해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래서 파라미터는 모델 내부에서 직접 학습되는 가중치와 편향 같은 것들을 이제 대표적인 거고, 그래서 모델이 주어진 작업을 수행하도록 조정하는 설정 변수. 설정 변수? 뭐야 이거? 설정 변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는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설정하는 실행과 경험을 통해 최적의 값을 도출하는 변수다. 그래서 파라미터는 학습 데이터를 통한 최적의 예측을 수행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는 모델링 최적화 파라미터 변수 도출하고 근데 파라미터는 모델 자체가 만들어내는 거
하이퍼 파라미터는 사용자, 개발자가 만들어내는 거, 파라미터는 뭐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죠. 그냥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하지만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제 사용자가 조정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뭐 종류 이런 거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최적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파라미터는 이제 뭐 경사각법이라던가 역전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적화한다면 하이퍼 파라미터는 뭐 랜덤, 그리드, 매뉴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그리드 서치, 랜덤 서치, 베이지안 서치, 거기 뭐 시뮬레이터드 애널링, 유전자 알고리즘이 여기 나오네. 이게 137의 관리 기출? 그리고 뭐 모델링, 러닝 커브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정도는 그래도 암기해 주세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방법에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는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매뉴얼까지 해가지고 여섯 개 암기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거를 그러면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자가 계속해야 되고, 또 사용자가 한다는 거는 뭔가 또 경험에 기반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금방 최적의 변수를 찾을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오토 ML이 있다. 이 정도 언급 삼달락에 써주시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트랜스포머와 MOE. 트랜스포머 하면 요거 인코더, 디코더, 셀프 어텐션. 요거는 반드시 나와야죠.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가 인코더, 이쪽이 디코더. 그래서 조금 최대한 그림을 좀 잘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코더의 포지셔널 인코딩, 인코더 셀프 어텐션, 디코더에는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피드포워드 신경망, 출력에는 리니어 레이어, 소프트백스 이 정도는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OE라고 하면은 약간 그거랑 비슷하지 않나? 그 앙상블 모델이랑 조금 느낌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모델을 갖다가.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앙상블은 여러 가지 모델이 결과가 나오면 그걸 다 취합해갖고 하나의 결과를 낸다면 이거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이렇게 오면은 얘가 이거를 얘한테 보낼까 얘한테 보낼까 누가 제일 좋을까를 선택해서 걔가 하나 선택하면 결과가 나오는 그래서 여러 개의 전문가 모델 중에서 특정 입력에 대해 최적의 전문가를 선택하여 예측을 수행하는 모델 아키텍처가 MOE다. 그래서 이 스파스 컴퓨테이션 요런 거는 뭔가 좀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전문가 모델을 쓴다는 건 당연한 소리고 요게 중요하죠. 게이팅 네트워크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교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번 K-민즈 클러스터링과 DB 스캔. K-민즈 클러스터링은 N개의 데이터를 K개의 군집으로 분류하기 위해 거리 기반으로 하는 비지도 알고리즘. DB 스캔은 밀도 기반 비지도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개념도를 좀 그렇게 좀 잘 보이게 K는 몇 개, 좀 잘 보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비지도 맞죠? KN, K민즈, KNN이지도. DB 스캔은 이제 요런 거 이거 뭐야? MPTS 뭐 보더 포인트, 코어 포인트, 노이즈 포인트 이런 것들을 좀 잘 표현해갖고 밀도를 기반으로 한다. 근데 저라면 요 그림보다 K KNN은 만약에 요거 있잖아요. 요 그림. KNN은 어떻게 쪼개더라? 어떻게 쪼개야 되지? 요렇게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는다고 하면 DB 스캔은 요렇게 있으면 요렇게 잘 묶는다. 그 그림 있지 않아요? 그렇죠? DB 스캔이 항상 나올 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KNN을 기반으로 하면은 이게 제대로 이렇게 안 묶어지잖아요. 그래서 DB 스캔을 한다. 그 그림이 있는데 개념도 그거 여기다가 그려줘야 서로 딱 눈에 띄게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잠깐만 찾아봐야겠다. 요거 요 그림을 그려주면 딱 눈에 띄잖아요. K민준 이렇게 분류하는데 DB스캔은 이렇게 분류한다. 이런 거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상세 비교할 때는 K민즈는 거리를 기반으로 하고 DB스캔은 밀도를 기반으로 한다. 둘 다 비지도 학습인 거고 뭐 요 K민즈는 노이즈에 취약하죠. 그래서 DB스캔이 이 노이즈에 취약한 거를 극복하는 게 DB스캔인 거고 그래서 적용 시에 고려사항 뭐 이런 것들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사항 요거는 꼭 학습해 주세요. 요거는 3단락에 쓰기 제일 좋은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1교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2교시 이게 이제 1번은 대부분의 분 푸셨는데 이게 물어본 게 많잖아요. 뭐 당연히 뭐 어쩔 수 없이 1단락, 2단락 여기까지는 잠깐만. 요렇게 쓰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요렇게 쓰는 게 근데 이렇게 쓰면 문제가 얘를 0.5페이지밖에 못 쓰잖아요. 종류랑 역할을. 그러면 약간 애매한 것 같고 저라면 그냥 이거 두 개를 묶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순전파랑 역전파를 묶는 게 제가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이거 한 페이지 쓰기에 내용이 약간 애매해. 한 페이지 쓰기. 이것도 한 페이지 쓰기 애매해. 그냥 이거 묶어갖고 0.5페이지씩 쓰고 그럼 이거 1페이지, 0.5페이지 하면 2페이지, 얘 1페이지 하면 3페이지, 그 다음에 4단락에 그래서 뭐 인공신경망의 활성함수? 뭐 쓰면 좋을까? 뭐 역전파를 할 때 뭐 경사관법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라던가 아니면은 인공신경망을 구성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활성화함수의 종류 및 역할 이거를 0.5페이지만 쓰기에는 너무 애매하지 않아요? 활성화함수의 종류 하면은 그 개념도도 뭐 이렇게 막 개념도도 그려줘야 되는데 0.5페이지 쓰면 개념도 그릴 공간도 없고 그리고 오늘 이 활성화함수의 종류 및 역할을 이 종류 가, 역할 나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각각의 활성화함수의 종류에 따른 각각의 역할을 써놨어. 그러면 리키랑 렐루리키랑 아니 렐 렐루랑 리키렐루랑 뭐가 다른 거지? 뭐 그거 어떻게 알아요? 시그모이드랑 하이퍼볼릭 탄젠트랑 역할이 뭐가 다른 거지? 그거 어떻게 그걸 언제 고민하고 있어? 그렇게 쓰면 너무 어렵잖아요, 답이. 그러니까 활성화함수의 종류 쓰고 그냥 그다음에 활성화함수는 어떤 역할을 한다. 뭔가 그 경로를 뭔가 죄송합니다. 이거 술이 안 깨네 이거. 머리 회전이 안 돼, 머리 회전이. 그 경로 선택? 뭐라고 해요? 뭐 그런 걸 하고 활성화 함수가 있기 때문에 뒷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은 단층인 거잖아. 그런 역할을 써주면 훨씬 답쓰기가 편한데 각각의 종류에 따른 역할을 쓰면 너무 답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종류 가, 역할 나 이렇게 답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도 이거는 기출은 아닌데 이거 약간 답쓰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지도학습 모델의 성능평가 지표 및 방법이라 이 지표를 가로 쓰고 방법을 나로 쓴다 하면 이게 뭐가 다른 거지? 지표랑 방법이? 약간 이래가지고 그냥 원래는 이렇게 되면 가나 쪼개 쓰는 게 맞는데 이 위랑은 또 다르게 여기서 묶어 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표에 MA, MSE, RMSE가 있다면 그거를 성능 평가하는 방법에 공식을 써줘 갖고 그 공식으로 이 지표를 구한다. 이렇게 매핑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묶어갖고 그러면 묶어갖고 쓴다고 하면 그럼 가나를 나눠야 되잖아. 그럼 뭘로 나누는 게 제일 좋을까? 성능 평가 지표를 나눌 때 뭘로 목차를 나누면 좋을까? 그럼 뭐 이제 회귀 모델이냐 분류 모델이냐에 따라 가지고 가나로 나누는 게 제일 좋겠죠. MA, MSE, RMSE는 회귀 모델인 거고 뭐 엔트로피라던가 혼돈 행렬, 정확도 이런 거는 이제 분류와 관련된 거니까 그렇게 나누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각각의 공식 같은 거를 방법에다가 써주면 뭐 제일 무난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1단락의 가 개념, 필요성, 나. 2단락 가의 회귀 모델, 지표 및 방법 해서 가 쓰고 분류 모델 나 쓰고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모델의 성능 평가 차이. 이런 데에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개념을 가로 개념 비교하는 거는 딱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모델을 비교, 요 말 없이 그냥 차이라고만 했으면 가 개념 비교, 나 상세 비교라고 쓰면 되는데 이런 거는 아예 이 성능 평가에 대한 차이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사실 이 성능 평가를 측면을 나눠 가지고 가나 써주면 제일 좋은데 근데 그렇게까지 공부돼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답 쓰기는 어렵겠지만, 네, 아무튼 그렇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단락에다가는 저는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아직 채점 많이 못했는데, 그 생성형 AI 모델, 그러니까 언어 모델에서 그거를 평가하는 기법, 그거 써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모델에는 분류, 그러니까 지도학습, 뭐 비지도학습, 회귀, 분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와 방법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4단락에는 생성형 AI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써주면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생성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뭐 하고 있다. 위험이 대두되고 있다. 다음을 설명하시오.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 가, 기술 요소, 나.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을 설명해야 되니까 목차를 어떻게 잡으면 좋겠어요? 할루시네이션. 목차. 이거 지금 나눠야 되잖아. 가, 나를 나눠야 돼. 가는 당연히 개념. 나는 뭘 쓸까, 나는. 그쵸. 발생 원인. 발생 원인 써야지. 왜냐면 다음 문제가 해결 방안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할루시네이션은 왜 발생한다 하고 단락이 끝날 때 간글로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이렇게 가면 되죠. 해결 방안으로. 그럼 해결 방안도 뭔가 가나를 나누면 되겠죠. 뭐 데이터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아니면은 뭐 모델 측면에서의 해결 방안 아니면 뭐 자체적인 해결 방안 뭐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뭐 레그라던가 뭐 MCP 이런 것들을 통한 할루시네이션 해결 방안 뭐 이렇게 나눠 가지고 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이제 그래서 AI 모델을 개발할 때는 이런 할루시네이션을 고려해서 잘 개발해야 된다라고 4단락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죠. 이제 보자면 인공신경망의 개념은 뭐 요렇게 요 정도 그림은 그래도 좀 그려주세요. 뭐 이걸 이렇게 막 하나로 묶어가지고 막 입력층 막 이렇게 해갖고 박스 막 이렇게 해놓는데 그래도 인공신경망인데 이게 동그라미 정도는 좀 그려줘야 되지 않을까? 화살표도 좀 이렇게 좀 해주고 좀 느낌 좀 잘 살려주시고 그래서 입력층과 중간층, 출력층이 있죠. 그래서 개념을 보자면 뭐 인간의 두뇌 세포를 모방한 거니까 뭐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보시고 구성 요소 이것도 오늘 보면 구, 구, 구성 요소를 여기다가 쓰고 역할을 여기다가 쓰고 구성 요소에 따른 역할 이렇게 매핑해갖고 쓰시는 분들이 있던데 뭐 나쁘진 않은데 또 답 쓰기 힘들 것 같아요. 그냥 구성 요소 여기다 쓰고 역할 여기다 써갖고 쓰시는 게 편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구성 요소의 대표적인 게 뭐 입력층, 가중치, 은닉층, 활성화 함수. 뭐 대표적인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갖고 가시고. 그래서 이제 피드 포워드, 순방향은 뭔가 화살표 방향 좀 이렇게 해주면서 여기로 결과가 간다. 그래서 입력값이 출력까지 한 방향으로 전달되는 구조를 가진 인공신경망이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다. 그래서 그냥 뭐 출력값을 계산하는 거죠. 근데 이 출력값을 계산하기 위한 어떤 내가 원하는 값과 예측값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역전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전파하면은 이렇게 좀 가는 화살표, 이런 출력층 가중치 수정, 은닉층 가중치 수정, 뭐 이런 것도 좀 써주고 된다고 하면 여기다가 막 그 좀 뭐야 DT분의 D 세타야 뭐야 그거 막 미분한 거 좀 공식 기억은 안 나도 그냥 대충 미분 공식 좀 써주고 하면은 좀 차별화 좀 됩니다 그래도. 그래서 이제 역방향으로 이 역전파를 하는 이유는
각 층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거죠. 가중치를 업데이트해서 최적의 학습 결과를 찾아가기 위한 게 역점파다. 그래서 이 절차에는 꼭 이 오차를 계산하고 경사하강법을 이용해서 가중치를 조정하고 그거를 반복한다는 내용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역점파하는 과정에서 어떤 함수를 잘 골라야지 안 그러면 기울기 소실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간글 같은 거 좀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활성함수로 뭐 시그모이드, 렐루, 리키렐루, 하이퍼볼릭 탄젠트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소프트맥스까지는 좀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프트맥스가 이제 그거잖아요. 그 전체를 합했을 때 1이 되는 거 확률을. 그리고 이런 공식은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공식은. 그래서 시그모이드라던가 하이퍼볼릭 탄젠트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은 기울기 소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렐루라던가 리키렐루를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거 꼭 써주시고. 그 활성화 함수의 역할에서 여기서 제일 중요해요. 요 활성화 여부를 결정하고 요 비선형 문제 해결. 그래서 요게 중요하죠. 옛날에 요 비선형성을 해결하지 못해갖고 그 인공지능의 겨울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왔었잖아요. 이 XO 문제 해결을 못해갖고 요걸 해결하게 되면서 다시 인공지능의 붐이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활성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깊은 은닉층 이게 이제 딥러닝 같은 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렇게 공부를 하는 게 쉽지 이 각각에 따른 활성화 함수의 역할을 어떻게 공부할 거야 이거를. 저는 이렇게 답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AI 모델의 성능 평가의 개요, 뭐 필요성이라던가 평가 지표. 그러니까 지도 학습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비지도 학습 모델의 성능 평가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게 뭐 혼돈행렬, MA, 뭐 RMSA 이런 거고 비지도 학습에서의 뭐 실루엣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봐주세요. AI 학습 모델의 평가 지표는 모델의 성능을 보여주는 정량적 기준이자 품질의 척도이지만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 모델에 따라 이 지표를 다르게 적용한다. 왜냐하면 지도 학습은 이제 정답이 있지만 비지도 학습은 정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표가 다르다. 그래서 좀 이렇게 나눠보자면 분류 모델과 회귀 모델로 나누는 게 제일 일반적이죠. 성능 평가의 개념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필요성은 여기서 뭐 과적합, 과소적합 판단하고 편향이라던가 뭐 설명 가능성, 투명성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뭐 여기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아까 분류 모델이라는 거는 잠깐 회귀 아까 뭐라고 했지? 회귀 모델이랑 분류라고 했나? 그러니까 분류 모델에서는 요 혼돈행렬 여기에 나오는 거 정확도, 정밀도, 리콜, F1 스코어, ROC, AUC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엔트로피 이런 것들도 포함되겠죠. 회귀 모델은 MA, MSE, RMSE, R스퀘어, R제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능 평가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정도 공식은 이거 진짜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 절대값 하면 MA, 여기다가 제곱하면 MSE,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RMSE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암기해 주시고 요 위에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레퍼런스 스코어도 사실 요거 그려놓으면 다 나오는 거니까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모듈의 성능 평가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을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뭐 개념 비교한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평가 기준과 지표 측면에서의 차이가 있고 해석과 시각화에서의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정답 유무, 지도학습은 라벨이 있기 때문에 정답이 있지만 비지도학습은 라벨이 없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 그래서 지도학습은 이런 평가 기준, 정답을 기반으로 정량적으로 한다면 비지도학습은 군집 기반으로 상대적인 지표로 한다. 평가 자체도 지도학습은 절대평가라면 비지도학습은 상대평가다. 지도학습은 직관적으로 해석이 용이하지만 비지도학습은 시각화의 도구에 의존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갖고 갈 거는 라벨의 유무, 정답이 있냐 없냐. 그리고 이거는 절대평가지만 비지도학습은 상대평가다.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형 인공지능 할루시네이션을 보자면
뭐 여기는 읽어보시고 AI 생성형 AI가 뭔지는 뭐 다 아실 거라고 믿고 넘어가고 기술 요소를 물어봤으니까 기술 요소로는 영상 생성하는 데에는 요즘에 뭐 겐이랑 디퓨전 이런 거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영상 인식에서는 뭐 이런 것도 쓰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쓰면 되지 않을까요? 뭐 CNN RNN? CNN RNN이 생성형인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언어에는 트랜스포머, LLM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기술 요소로는 이거를 쓰는 것보다 차라리 트랜스포머, 어텐션 뭐 약간 요런 단어 써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겐? 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술 요소라기보다는 뭔가 활용 모델 아닌가? 그래서 트랜스포머, 어텐션, 뭐 인베딩 뭐 요런 거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할루시네이션이랑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이 데이터 오류 모델의 편향으로 인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조작된 정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결과를 생성하는 현상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발생 원인, 그래갖고 이제 요걸 써주는 게 제일 좋겠죠. 발생 원인. 불충분한 학습 데이터, 과적합, 적대적 공격, 모델 파라미터 이런 것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한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는 어, 뭐 적용형 AI를 도입한다. 재현 데이터 기반 학습한다. 클렌징, 설명 가능. 뭐 이거보다 뭐 좋은 단어 뭐 있을까요? 할루시네이션을 해결하는 방법. 차라리 레그, MCP, 합성 데이터 이런 게 좋지 않나? 이거 약간 별론 것 같은데? 또 뭐 좋은 단어 뭐 있을까? 할루시네이션을 해결하는 좋은 단어가. 빨리 얘기해봐. 아무튼 뭐 그냥 레그 MCP 하나 뭐 요 정도 죄송합니다. 아,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 그 지성 기술사님 네, 8번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NN과 LSTM, 요거는 관계가 중요하죠. RNN은 어쨌든 뉴럴넷 기반인데 이게 길어지면 앞에 이제 시퀀스가 굉장히 길어지면 앞으로 거꾸로 가면서 이 기울기 소실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죠. 기울기 소실 문제는 역전파, 이 백프로파게이션 과정에서 이 웨이트가 굉장히 희미해지는 그런 문제잖아요.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LSTM이 나왔다. 관계를 살짝 언급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 그림 보시면 요게 시퀀스입니다. 타임이 이렇게 있잖아요. 앞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글자들이 지나가면서 그렇죠. 앞에서 가중치들이 넘어올 건 넘어오고 반영할 건 반영해주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건 또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인풋, 아웃풋, 그 다음에 넘어갈 거, 웨이트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 네, 이렇게 순환형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단어 이런 것도 알아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BPTT네요. 그래서 이 백프로파게이션을 거꾸로 해 진행을 할 때 이 시간적인 관계도 같이 바라본다. 그러니까 글자가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시간의 순서에 따라 가지고 글자의 순서도 반영을 한다라는 이런 키워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조는 당연히 뭐 인풋, 히든, 아웃풋 레이어로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RNN에서 특히나 리커런트 웨이트. 그냥 웨이트가 아니라 리커런트 웨이트라고 하죠. RNN의 R이 이거잖아요. 그리고 BPTT, 시간을 고려한다. 그 다음에 시퀀셔널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요 그림. 네. 요거까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LSTM은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니까 장기 의존성 문제 해결. 장기 의존성 문제 해결. 요걸 위해서 셀 스테이트와 포겟 인풋 아웃풋 게이트 요거를 통제를 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장기 기억. 이 문자가 길어지더라도 뭔가 앞에 의미가 잊혀지는 거를 최대한 지금 방어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 그다음에 포겟 인풋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보면 이거는 LSTM의 소실 방지를 위한 핵심 기술이다. 그리고 포겟은 더 이상 불필요한 건 없애고 인풋은 현재 새로운 글자가 들어왔다 한다면 이걸 인풋으로 받아놓고 그 다음으로 전달할 것까지 이런 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GRU라는 게 있었죠. GRU는 조금 더 LSTM보다 간소화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셀 스테이트와 히든 스테이트를 통합했다. 이게 특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조금 더 간소화됐다. 그리고 RNN에서 요 각각의 의미 여기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에서 너무 이 답안이 딸랑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으면 요거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가셔야 되겠죠. 이게 뭔지. 네,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쪽에 풀어놨습니다. 좀 읽어보면 일단 X는 입력값, 그 다음에 X는 입력값, S는 은닉 상태, 현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된다. 아웃풋은 출력값, 다음 글자에 네, 영향을 주는 출력값이 되겠죠. 그리고 U는 입력 가중치, 순환 가중치, 그다음에 출력 가중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요거의 각각의 의미까지 꼭 확인을 해 주세요. 네. 자, 에메롭스. 요거는 난이도 합니다. 이거 너무 쉬운 문제고, 그렇죠?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게, 이 기계음악수 응용에서 세 가지 CI, CD, CT 요거 떠올려라 강조드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델을 개발을 할 때 일단 데이터에 대해서 80% 이상, 8할 이상을 뭔가 항상 시간을 할애한다. 그리고 모델을 개발을 해서 배포할 준비를 한다. 여기에서 성능 측정과 평가를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다.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드리프트와 데이터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퓨처 엔지니어링도 해주고, 이게 선순환 구조, 이렇게 유기적으로 되는 게 MLOps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기도 했지만 결국은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 ML 개발과 성능 평가와 이런 거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CI/CD, CT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요거를 그렇게 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의 보시면은, ML 옵스, 그러니까 뭐, 머신러닝이나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 수명주기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연한 개발을 추구하기 위한 문화, 기술, 인프라의 개념적인 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CI/CD, CT. 요게 이제 옵스라고 해가지고 컨티뉴어스 트레이닝, 뭐 컨티뉴어스 딜리버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CT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방금 드리프트 감지를 통해서 이런 거 단어 꼭 써주시라고 했죠. 데이터 드리프트, 모델 드리프트를 감지를 해서 다시 한번 데이터에 이상이 없는지 추가할 거 추가하고 피처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 다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사이클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체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단락은 저는 오히려 그래서 요즘에 이 클라우드 기반의 이런 뭐 애저 ML이라던가 세이지 메이커라던가 이게 굉장히 사스 형태로 잘 돼 있잖아요. 세이지 메이커.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가고 있다. 지금 추세가. 그래서 뭐 수준 당연히 뭐 자동화되고 뭐 초기화에는 도입하고 관리하고 자동화되고 이렇게 이런 내용을 쓰기보다는 최근 경향이나 트렌드나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이제 오토 ML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자동화되고 있어서 이 모델 개발에 있어서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과적합은 불필요한 과정에서 너무 많은 학습을 했다. 한마디로 학습 데이터에 최적화된 상태다. 요 두 단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 데이터에 너무, 학습 데이터에 너무 최적화된 상태다. 이유는 뭐 차원의 저주, 모델의 복잡도, 데이터가 불충분하고, 데이터 스큐니스 이런 것들이 있고, 해결 방안이 더 중요하겠죠. 드롭아웃하고, 얼리 스탑, 그다음에 정규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피처 관련해서 빼고 넣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PCA, 크로스 밸리데이션, 뭐 데이터 확보, 알고리즘 교체 이런 것들이 다 되겠습니다. 오카메 면도날이라 해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가장 단순한 모델이 좋다. 결국 돌아서 모델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끝내시기보다는 저라면은 뭐 드로우아웃이나 아니면은 이 얼리스탑이나 이런 것들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쓰는 방향으로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뭐 방법들만 있었잖아요. 뭐 룩 VC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써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AI 에이전트. 네, 여기에서 단어 키워드 일단 자율적으로 얘가 대응을 한다. 그리고 인지, 처리, 판단, 행동. 예, 인지, 판단,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단어가 꼭 있어야 된다.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한 자율 시스템이다. 여기 자율 있잖아요. 자율 시스템 또는 뭐 인공지능 이런 식으로 끝단어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지, 판단, 행동, 자율 이 네 가지 단어를 가지고서 어디가 지금 인지고 어디가 판단이고 어디가 행동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일단 인지, 뭔가 내가 인지를 했다라는 것들은 저는 인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과거의 대화 내역도 저장을 해야 되고 처음에 뭐 STT를 통해 가지고 텍스트 형태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센서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인풋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는 인지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어디다 메모리에다 담아 놓는다. 과거에 대한 대화 내용도 담아 놓는다. 여기가 이제 인지가 되겠죠. 그리고 판단 얘가 두뇌잖아요, 두뇌. LLM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어딘가에 행동을 해야 된다. 액션. 네. 그러면 인지, 판단, 행동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내가 지금 정의에 풀었으면 저는 여기에다가 그대로 요거를 인지, 판단, 행동 관련해서 어떤 기술 요소로 풀어야 되는지 그대로 예, 가져가시면은 이게 답안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여기에 구성 요소 이렇게 풀었고, 그대로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해야지 조금 뭔가 논리적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인지하는 영역, 맨 처음에 요청이 들어와서 관련된 인풋 파라미터라든가 여러 가지 센서나 이런 데이터들, 그리고 이거를 활용하기 위한 두뇌, LLM, 뭐, 여기에 뭐 관련된 뭐 생성형 AI 많이 붙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기 위한 툴들, API, 뭐 MCP, 뭐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리고 이제 뭐 관련해가지고 액션 하기 위해 전 단계에서 뭐 데이터베이스도 붙일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연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기 위한 그런 단계. 그거를 이제 그대로 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센서, 뭐 지식 베이스 액추에이터, 이런 것들은 이제 행동이잖아요. 얘는 이쪽으로 내려주셔야 되고, 그렇죠? 판단, 얘는 LLM이니까 여기에 매핑 시켜주시고, 센서나 지식 베이스 이런 것들은 여기 행동을 위한 거니까, 이런 순서만 좀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답안을 채점자를 편하게 하는 방법. 인지 판단 행동이 나왔고, 그림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그림의 구분에 이런 것들이 표에 나오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격리하고 있구나. 그냥 이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논리적으로 이게 잘 풀리잖아요. 요렇게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라면 인지 판단 행동 1, 더 눈에 띄게 하려면 이 세 가지가 구성 요소고 여기에다가 그대로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전 좋아했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이어주면서 그러니까 얘 그림의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게끔 네. 그리고 거기에 구성 요소까지 맞춰주는 거죠, 여기에. 그대로 이제 써주시면 되는데 뭔가 내가 이 큰 판을 이해를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여기 구분값도 뭔가 이제 굉장히 지어내려고 하니까 어려워지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 인지, 판단, 행동 이 세 가지만 네 가지만 가져가시고 그대로 그림과 표를 연계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머신러닝 최적화 알고리즘. 그렇게 저번 주에 강조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또 다른 내용 쓰신 분들은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여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손실함수라고 그러죠. 손실함수랑 비용함수랑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비용함수. 네. 손실함수 값을 최소로 한다. 이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화. 그러니까 모델의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 말도 맞는데 더 정확하게 이제 막 풀자면 이 머신러닝의 최적화 알고리즘은 손실함수를 최적화 꼭 뭐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 내용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값을 찾기 위한 알고리즘 나와 있죠. 자, 그리고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방향을 볼 건지 스텝을 볼 건지. 그래가지고 이 그림 있었잖아요. 오늘 이 그림 그려주신 분을 저는 좋게 봤는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갈 때 얘가 1번 방향이다. 얘가 스텝이다. 이런 것들을 1번 방향, 2번 스텝. 그러면 여기에서 그대로 이것도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방향과 관련된 거, 스텝과 관련된 거, 결합된 형태. 이게 아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금 설명이 다 되는데 이것도 좋은 그림입니다. 이것도 좋은 그림이고 이것도 좋은 그림이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거를 풀려면 이걸 다 얘기해 줘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아는 수준에서 지금 방향하고 지금 스텝 이게 두 가지가 크게 큰 방향이 이루어져 있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최소한 알아야 될 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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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이렇게까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뭐라도 비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단락 같은 경우에는 요거, 나담, 이런 것들까지 왜 써야 되는지, 모멘텀하고 NAG가 왜 합쳐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3단락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받아볼 때 저는 이거를 다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발전된 방향 순으로 보면 무조건 해본다. 랜덤으로 해본다. 방향을 본다. 스텝을 본다. 합친다. 이 큰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이제 각각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장점, 단점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큰 그림, 아담부터, 아담은 하이브리드고, 스텝과, 방향과 스텝, 이 두 가지, 보폭의 크기, 거기서 다 파생됐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모멘텀하고 아다그라드고, RMS 프로브로 발전됐고, 합친 게 아답니다. 요 정도 쓰시고, 3단락은 쓸 거 남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SGD는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해가지고 일단 다 모든 케이스 다 해보겠다라는 거고 SGD는 편하게 말해서 요건 랜덤입니다. 그러니까 단점이 뭐예요? 랜덤은 불정확하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최소점을 찾고 못 찾고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모멘텀은 방향이니까 그리고 모멘텀의 가장 큰 장점은 모멘텀이 어떤 그런 기조나 뭐 약간 관성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 평평한 부분이 계속 연속으로 됐을 때 이거를 이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더 깊게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가 최저점일 때 이런 부분을 지나갈 수 있다. 완성의 개념을 적용을 했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다그라드, 그다음에 아밀레스 프로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 여기까지.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수 이동 평균법.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뭐 최적화된 파라미터. 네. 아다그라드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아담은 뭐 합친 거다. 이 두 가지를 합친 거다. 자, 그래서 이 그림 스텝하고 스텝 사이즈가 있고 여기까지. 이 다섯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사실 그 다음에 너무 막 튜닝 시키고, 그 다음에 뭐 붙이고 한 건데, 이걸 기준으로 거꾸로 스텝과 방향이 있다. 다시 한번. 예, 장점, 단점 위주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분류, 분집, 회귀,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세계 비교입니다. 세계 비교.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전략을 잘 짜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는 이렇게 문제를 딱 받았을 때 오늘 비교가 한 개, 두 개, 세 개, 그리고 마지막 세계 비교까지 4개잖아요. 이러면 비교가 저는 10분 안에 잘 안 된 케이스가 좀 많았어요. 생각보다. 예,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같은 내용을 비교해 가면서 그리고 구분 항목을 뽑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비교를 많이 쓸 때는 최소 2개만 선택을 했습니다. 픽을. 왜냐하면 시간이 무조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오늘 전략적으로 이 비교를 쓰신 분들 중에서 시간이 내가 부족했다. 내가 3개를 들어가는데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하시면은 내가 알더라도 약간 전략적으로 실패하신 거고 특히나 이 3개 비교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네, 그림도 그려야 되고 3개 비교 구분 뽑고 서로 차이점까지 다 알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셔야 된다. 시간 그 관리상. 네,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개 비교했을 때 이 포맷이 어그러지면 안 됩니다. 동일하게 유지해 주시고 세 개 비교니까 저희가 만약에 보통 2개 비교할 때 4줄을 잡았다고 한다면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비교할 때 5줄, 3개 비교할 땐 5줄을 잡아야 되겠죠. 이런 약간 포맷 같은 거 주의해 주시고 일단 뭐 가장 그 큰 차이점. 예. 일단 여기에서 라벨링을 제가 저번 주에 엄청나게 강조를 했는데 이게 또 누락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레이블. 있다, 없다. 이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지도냐, 비지도냐. 여기. 그렇죠? 라벨링에 따라 가지고 지도냐, 비지도냐.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거잖아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알고리즘이었죠. 알고리즘. 그때 말씀드렸던 KN, SVM, K민즈, 그 다음에 회기. 요거. 저번 주에 다 했던 건데, 예, 알고리즘이 빠진 분들이 꽤 계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중요한 게. 평가 방식. 알고리즘이 나오면 무조건 평가 방식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평가 방식.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평가 방식, 네, 여기 있죠. 여기는 빠졌네요, 지금. 네. 그래서 이, 이쪽에 분류의 평가 방식, 혼동행렬, 뭐, 그리고 분집의 평가 방식, 저희 그 뭐였죠? 실루엣 계수하고 뭐 그런 거. 엘보 메소드하고 그런 거. 그 다음에 회기는 MSE, RMSE, 예, 그런 거.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빠졌지만 평가 방식이 꼭 있어야 된다. 평가 방식. 네.
그래서 평가 방식이 꼭 있어야 되고, 관련 사례나, 그리고 이런 것들. 어떤 데이터를 쓸 수가 있는가. 예, 연속형이냐, 범주형이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쪽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라벨의 유형과 데이터의 유형과 그 다음에 그거에 파생된 학습의 유형, 지도냐 비지도냐, 그리고 거기에서 알고리즘 평가할 수 있는 방안, 여기 5가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 3개 비교하는 거 그림도 좀 보고 갈게요. 요렇게 보시면은 표현을 이렇게 했죠. 지금 선을 하나 그어 놓고 이쪽의 그룹과 이쪽의 그룹이 있고 군집은 저는 항상 이렇게 3개를 표시했습니다. 3개. 이렇게 동그라미 3개. 회기는 약간 식을 이런 식으로 곡선을 줘가지고 여기에다가 x라고 하면 y를 fx 예측을 한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예측이죠, 예측. 네. 다시 한번 여기에서 키워드를 보면 네. 레이블을 판별한다. 아니, 클래스를 판별한다. 클래스를 판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데이터로부터 순서대로 비슷한 것끼리 그룹핑하거나 합친다. 그룹핑 또는 합친다. 그리고 회귀는 함수식으로 표현하거나 관련된 걸 예측한다. 네. 이렇게 키워드가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교시는 여기까지네요. 그리고 2교시는 제가 뒤에 3문제를 출제했는데 4번은 요거는 상식선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네. 중요한 거는 메커니즘이 요즘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요런 것들, 최신에 나온 이런 기법들을 누가 많이 알고 있느냐. 네. 요 세부 기법, 요걸 누가 많이 알고 있느냐의 싸움일 것 같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목차를 안 줬잖아요. 이런 거 연습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 오늘 근데 생각보다 다 1, 2, 3, 4번을 많이 써주셨길래 5번을 어떻게 목차 구성을 할지 이런 거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 남들이 선택 안 하는 것들을 이거는 근데 굉장히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는 그런 문제잖아요. 어떻게 목차 구성할지 요거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셔야 되고 6번은 통계의 맨 처음에 서브노트 열면은 이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완전 그 기본 토픽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면 4번부터 좀 볼게요.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보시면 여기 어쨌든 생성형 AI나 뭐 이런 라지 랭귀지 뭐 LLM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지시문을 구성하는 작업 또는 엔지니어링 기법이다. 이렇게 이제 끝단어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프롬프트를 넣으면 그렇죠? 마지막에 생성을 해준다. 거기에 구성 요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거를 요청하는지, 인풋 파라메터, 어떤 상황인지, 그죠? 컨텍스트, 그리고 질문의 내용과 관한되는 형식, 이 4가지를 가지고서 질문을 한다. 그리고 이거 프레임워크라 되어 있는데 이거 프레임워크보다는 어떤 그냥 기법인 것 같아요. 여기도 그냥 질문의 어떤 그런 기법. 그래서 제로샷, 원샷, 퓨샷 있는데 하나의 사례를 줄지 여러 개를 줄지 아니면 COT 방법을 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죠. 여기. 그래서 내가 지금 역할을 부여하고 맥락상 상황을 설명했고 요청을 얘기했고 반하는 결과물 유형을 얘기했는가. 이 4가지. 이쪽에, 이쪽에 집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상세 기법 여러 가지 있는데 뒤에 제가 정리해 놨어요. 이게 좀, 여기 빠졌네요. 네. 그 제가 2번째 올려드린 거 아마 단톡방에 올라가 있을 텐데 여기에 COT, 그 다음 MOT, TOT, POT, 그 다음에 리액트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체인 오브 셔터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의 연결고리 이거는 이제 뭐 트리 형태 그리고 얘는 뭐 프로그램까지 이제 만들어주는 수준. 얘는 뭐 리즈닝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뭐 추론을 계속 이제 추론 행동 이걸 반복해 나가는 그런 형태. 해가지고 요 5가지 계속 이게 지금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좀 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적어놨는데 뭐 여기 COT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법 COT. 그다음에 뭐 역할극, 출력 형식 제어, 템플릿 유도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어떤 그런 전체적인 추세상 이런 것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되고 있다. 요 부분 지금 요거 말고 받으신 거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 그 부분까지. 자, 그리고 활용 사례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약간 이 텍스트 너무 텍스트에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 멀티모달 쪽에서도 어떻게 쓰고 있는지까지 좀 확장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 라지 랭귀지 모델 측면 말고 지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이미지 쪽에서도 쓰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텍스트를 넣으면 영상까지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럴 때 제이슨 형태로도 지금 만들어 놓고 이 제이슨을 줘야지 더 정확한 결과들이 나오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네. 그래서 1차적으로 뭐 지금 두 개를 사용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챗 GPT에다가 제이슨 형태로 만들어 놓고 이 제이슨을 가지고서 뭐 저기 제미나이나 뭐 그 뭐죠? 요새 무슨 바나나인데. 예. 나노 바나나. 예. 거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한다. 그래서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원하는 어떤 형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다른 곳에서 다른 도구를 활용해서 만들어 놓고 2차적으로 다른 프롬프트, 얘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롬프트를 바꿔놓고 해놓는다. 이런 것들도 다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찾으시고 누가 여기를 이제 많이 아는가. 여기가 지금 이 고득점의 포인트였습니다. 나머지는 이 정도까지는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관련된 기법들을 누가 많이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냥 바라보시지 마시고 기승전결이잖아요. 기승전결입니다. 내가 지금 힘을 줘야 될 때가 있고 힘을 빼고 빨리 빠져나올 때가 있는데 약간 저희 포맷상, 저희 템플릿상 여기에다가 필요성을 의미 없이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시간이 남고 나는 이거 무조건 써야겠다라고 하시면 말리진 않겠는데 여기에서 물어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써 나가면서 템플릿을 맞추는 거는 저는 약간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고민의 포인트고요. 저는 항상. 그리고 만약에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개요로 식으로 푸시면서, 그죠? 개요식으로 푸시면서 하나의 1단락의 위에는 뭔가 좀 큰 그림을 잡아주고 개념을 넣어주고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서 저는 약간 채점을 바라볼 때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물어보지 않는 걸 여기다 넣는 거는 사실 저는 좀 비추를 하는데 일단 저희는 템플릿 위주니까 요거는 그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일단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 내가 힘을 줘야 될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금 현재 상황상 알아야 되고 이거를 잘 알고 있느냐. 예, 이걸 잘 알고 있느냐. 그리고 사례는 뭐 누가 잘 지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뭐, 그렇죠. 너무 일반적인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문제를 좀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130회 때 섣불리 들어갔다가 13점 몇 점 맞고 떨어지는 건데, 그 당시에 목차가 이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의사결정 나무의 개념. 자, 두 번째. 그리고 의사결정 나무의 절차. 어떻게 지금 동작하는지, 동작 절차. 그리고 3번을 바로 제가 앙상블로 썼어요. 예. 앙상블의 부트스텝 그거 있잖아요. 그걸 썼어요. 그리고 4번에다가 안 썼나? 하여튼간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거를 지금 2단락, 3단락에 우리는 써줘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디시전 트리를 물어본 거지 앙상블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 개념 절차가 나왔고 항상 모델은 뭐가 나오죠? 평가가 나와야 된다. 평가와 성능을 얘가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것들 어떻게 지금 보완할 거냐. 그리고 4번에 만약에 앙상블이 나왔다. 이러면은 최고의 답안일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이거에 대한 개념,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평가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해보니까, 네, 이게, 그 환각이 있더라. 과적합이 있더라. 과적합 문제가 있잖아요. 과적합은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예, 목차를 잡아주면은 베스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시전 노드가 있습니다. 얘가 어떤 판단 기준이잖아요. 기준 1. 이게 없으시면 안 돼요. 그냥 오늘 그림 그리신 분들의 그냥 이렇게 내려가시면 돼. 이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판단이 있고 내려가서 리프 노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분류할 수 있는 마지막 최종 판단 기준. 그리고 여기에선 판단 기준. 요게 있어야 되겠죠. 요거 정확하게 그리신 분들이 오늘 이거를 정확히 알고 계시냐. 그러니까 상위 노드에서 판단 노드하고 리프 노드 이 세 가지가 구성 요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
자, 그래서 정의 보면은 나무 구조로 나타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가장 큰 특징. 분류도 되고 예측도 된다. 두 가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표 알고리즘 보시면 카트라고 있는데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리그레이션 두 가지가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분류도 되고 예측도 됩니다. 이 디시전 트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되는 순간 어떻게 이 3달러는 어떻게 푸셔야 되겠어요? 요거. 평가 성능. 예측을 할 수 있는 가에는 예측 기반의 성능, 나는 분류 기반의 성능, 이거 두 가지 다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디시전 트리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도 중요하지만, 분류와 예측이 둘 다 가능하다. 그리고 카트라는 알고리즘이 있고, ID3라는 게 있다. 여기까지. 그리고 디시전 노드, 그맨 처음에 상단 노드, 루트 노드, 리프 노드, 이 세 가지 구성 요소, 그리고 판단 기준. 네. 자, 절차 보겠습니다. 절차. 이달락은 절차인데 1도 1표로 가시면 되겠죠. 가에 1도 그려주시고 나에는 1표. 그래서 ASM 보시면 상위, 최상의 속성을 탐색하고 그 다음에 가지를 계속 예, 차일드 노드를 생성해 나간다. 그 다음에 프루닝, 요게 꼭 있어야 되겠죠. 가지치기. 예, 불필요한 가지는 없애고 평가하고 최대 트리 깊이와 최소 분기 샘플 수를 예, 평가를 하고 마지막에 해석 및 예측한다. 그러니까 그대로 나왔죠. 예측 기반의 평가하고 분류 기반의 평가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MSE, MAE, RMSE 이런 것들 다 써주시면 되겠고 진위 개수하고 엔트로피 여기에서 쓰이는 디시전 트리에서 쓰이는 특이한 거 진위 개수, 불순도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으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엔트로피 관련 이 두 가지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수식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앙상블 네. 디시전 트리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법, 앙상블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저는 이런 문제가 오히려 고득점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 어떻게 지금 목차를 잡을지도 모르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금 접근을 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갈리는 문제입니다. 저처럼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앙상블을 내가 물어보지, 여기에 지금 출제자 의도에 맞지 않게 여기에 넣어버리면은 정말 저득점이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풀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굉장히 고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토픽임에도 불구하고 목차를 어떻게 구성함에 따라 가지고 이 채점자의 기준에 마음에 드느냐, 마음에 들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많이 갈렸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거 들어갔다가 공부 좀 더 했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저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셀테를 이제 한두 문제씩 이렇게 내드리고 있는데 일단 물어본 거 있잖아요. 물어본 거는 최대한 2달러과 3달러의 배치를 시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 요거는 굉장히, 이거 난이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난이도 하고. 이 기술 통계는 데이터의 탐색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연구자가 가설을 검증하는 거에 이제 추론 통계다. 이렇게 이제 이어져 있죠. 그 데이터를 먼저 봐야 되는 단계, EDA 단계였죠. 그리고 확정적인 추론을 내가 뭔가 해야 된다. CDA였죠. 이런 연결고리를 가지고서 풀어주시면서 기술 통계는 수량적으로 어떤 집단이나 그 앞에 내부적으로 요약해서 기술해주는 통계적 방법. 그래서 시각화. 또 중요하다. 그리고 관련된 평균, 뭐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것들이 다 이쪽이 되겠죠. 데이터의 구조를 알고 아는 거예요. 데이터의 구조를. 추론은 가설 검증하고 추정을 한다. 이 두 단어만 있으면 됩니다. 추정과 가설 검증. 이 두 단어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집단을 모두 지금 전체 전수조사를 하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추출을 해야 된다. 일부 추출을 가지고서 표본을 보고 얘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평균은 어떤지, 분산은 어떤지, 외도 첨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이상치, 결측치가 있는지 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요약 정리가 되는 게 기술 통계고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이걸 가지고서 연구자의 가설과 그런 것들을 추정을 한다. 분석 추론이 이 추론 통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기보다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제가 오늘 다 코멘트 피드백을 드렸는데 밑에다가 어디가 지금 추론 통계의 영역이고 어디가 기술 통계의 영역인지 정확히 표시를 해주셔야 채점자가 이걸 보고 나오겠죠. 그리고 글자가 너무 많은 건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네모 박스 두 개 정도 그리고 여기 네모 박스 두 개 여기서 뭘 하는지 요약 정리 그다음 뭐 탐색 패턴 분석 및 추론 검정 이렇게 네모만 딱딱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글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지금 가독성을 높일지 이런 것들 그리고 밑에다가 정확하게 이 영역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비교는 한번 보시고 기술 네 가지만 보겠습니다. 일단 중앙화되는 경향,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런 것들, 분산, 사분위수, 그다음 외도 첨도, 분포.
그다음에 빈도, 그다음에 시각화도 더 여기 되니까 여기에 뭐 박스 플롯이라던가 히트맵 뭐 이런 거 다 됩니다. 박스 플롯, 히트맵, 그다음에 상관도, 그렇죠? 이런 거 다 배웠었잖아요, 저희. 네. 이런 것들이 다 시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4개만 적으라고 하셨다고 4개만 딱 적고 빠지지 마시고 이런 것까지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추론 통계에서 점 추정 하나에 지금 생각되는 값을 못으로 추정한다. 구간은 몇 프로, 실내 구간이 나오겠죠. 실내 구간 얘기가 꼭 있어야 됩니다. 실내 구간 몇 프로의 동안, 예, 이게 들어갈 확률. 자, 그리고 검정에 대해서는 가설 검정, 차이 검정, 관계 검정이 있는데 여기에 T 검정, 아노바, 교차 분석, 카이 스퀘어, 상관 분석, 회귀 분석 이런 것들 다 이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주시는 것보다는 이 키워드를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이번 모의고사 때 이런 문제도 좀 냈거든요. 이렇게 그냥 연습할 수 있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제가 이거 해가지고 돈 엄청나게 벌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저희 반을 위해서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연습을 하셔라. 예,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온다. 예. 그리고 차별화되는 문제다. 내가 잡는 거. 알려주는 거 목차 잡기 되게 쉬워요. 3개 물어봤으니까 1, 2, 3 그냥 가시면 되고, 여기서도 보시면 3번 문제도 그래요. 1, 2, 3 가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 해결 방안 물어봤으니까 일단 얘는 해결 방안 내가 4로 빼놓겠다. 기승전결이잖아요. 그러면 1달러에 인트로 깔면서 1, 2, 3, 4 가면 되겠다. 이러면은 쉽잖아요. 그럼 목차는 별게 없어요. 이런 문제는 너무 쉽다라는 거죠. 다 이것도 개념 필요성, 차이 해고, 4달러에 내가 인사이트 쓰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1번 문제도 보시면은 또 3개 물어봤죠. 4개, 여기 4개 물어봤네. 이건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1, 2, 3, 4 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목차를 더 이상 이렇게 하는 거 딱 봐도 남들이 선택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딱 봐도 이거. 근데 저는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거 무조건 물어 뜯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성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좋은 문제입니다. 네, 이런 문제. 그래서 이제 물어 뜯을 때도 잘 물어 뜯으셔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 1, 2, 3, 4번을 많이 선택하셨던데, 만약에 진짜 실전에서 이렇게 나왔다. 저는 그러면 일단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기필반도 다 물어 뜯습니다, 일단. 기필반에 사주타 되신 분들 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이건 안 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 써도 사달락의 함수의 뭐 종류? 그다음에 뭐 활성화 함수에서 뭐 소프트맥스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해도 기필반도 다 압니다. 저는 만약에 진짜 나왔다. 이거 X. 그다음에 첫 번째 문제 내가 잘 쓸 수 있는 거. 만약에 지금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거. 예.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최근이 뭐예요? 지금? 가장 최근의 문제. 이거는 옛날 거고. 이것 또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생성형 관련된 거 아니면 프롬프트 엔진 이거잖아요. 저는 그럼 두 번째 문제 이거.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 그다음에 네 번째 이거. 그 다음에 잘 쓸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선택하실 때도 그런 걸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남들이 선택 안 한 걸 내가 잘 쓸 수 있느냐? 아니면 남들이 다 선택하는 것도 내가 평범하게 쓰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나라면 어떤 거를 1번에 배치를 하고 어떤 거를 3번에 숨기고 어떤 거를 4번에 다시 한번 잘 쓸지 요 순번을 멘토링 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게 간다. 그리고 1번 문제는 약간 성향상 그래도 내가 쓴 거보다는 조금 후하게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속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17을 받았다. 그러면은 뭐 약간 비슷한 수를 썼다. 그럼 16 또는 17로 이어지는 것 같고, 이 첫 번째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이 첫 번째의 첫인상, 답안의 첫인상 있잖아요. 요거에 따라 가지고 그 뒤에 후속으로 내가 점수가 어떻게 연계됐냐, 이것도 한번 진짜 그런지 한번 분석을 해볼 문제긴 하지만 제가 뭐 수험 기간에 느낀 바로는 첫 번째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무조건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이 채점자가 답안을 열었을 때 첫 번째는 무조건 읽고 마지막 끝에는 어디까지 갔느냐 이걸 꼭 무조건 확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마지막 문제는 잘 쓰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비빌 수 있는 거. 특히 세 번째 문제는 더 이상 이거는 내가 못 쓰는 거를 세 번째 숨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잘 쓴다. 이런 식으로 좀 숨길 수도 있고, 이거 약간 시험의 스킬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언제 연습해 보셔야 된다? 모의고사 때 해보시는 겁니다. 모의고사 때.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지금 적중이 되고 있고 내가 전체적인 시험을 통제할 수 있는가. 요거까지가 되셔야 이제 실전에 가셔서 떨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유감 없이 실력을 발휘하실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